자, 저희가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간병살인, 20대 청년의 간병살인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우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참 생각할 지점이 이래저래 많은 얘기였는데 먼저 좀 다시 우리 이 기자가 뭐 정리를 해주시죠. 네,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단둘이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퇴원을 시키고 또 혼자 간병을 했는데 퇴원 다음 날부터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일주일 뒤부터는 아예 굶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한 지 약 2주 뒤에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인 2020년 9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버지가 50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었죠. 상태가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에 온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음식도 이제 코로 넣는 거 있잖아요. 호스로 넣었었고 그리고 대소변도 받아 처리해야 되는데 남자로서 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한 9월 13일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병원 입원했는데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와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삼촌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정산하는 바람에 겨우 퇴원을 하게 됐던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런데 병원에서는 말이죠. 아이, 청년 이렇게 퇴원하면 아버지 위험하셔 하면서 막 만류를 했었잖아요. 그때 지난해 11월 방송할 때 우리 또 양 변호사님이 같이 또 이 문제를 얘기하셨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조금 보다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는 당연히 만류를 하죠. 그런데 청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퇴원을 해서 내가 이제 돌봐드리겠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찌감치 이혼을 한 바람에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가친지도 딱히 가까이 지내는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지 삼촌이 평소에는 막내가 별로 없었던 삼촌인데 그래도 형이니까 병원비까지는 퇴원할 때까지 지급을 해줬는데 경제적으로 이 삼촌도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도 이제 이 집안에서 가정불화가 생겼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숙모가 알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으로서는 도움의 손길을 뻗칠 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려고 휴학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군대도 입대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엄마가 말이죠. 이 청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 엄마가 외출을 했는데 그 뒤로 엄마를 못 봤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가출을 한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혼자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퇴원을 만류하는 의사의 이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박 변호사님. 네, 4월 날짜를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23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사망한 게 5월 8일인데 2주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초기 1주 정도는 지금 말한 것처럼 콧줄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주기도 하고 이게 욕창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계속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2시간마다 이제 체위를 바꿔주기도 하고 본인이 간병 노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22살짜리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5월 1일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도저히 어렵다라고 본인이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더 이상 내가 돌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고 그때부터 약이나 음식이나 물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5월 8일 날 이제 시신을 발견이 되는데 영양실조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발견될 때 당시 몸무게가 39kg 정도 아주 기아인 상태에서 뭐 먹지를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 살인죄 등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자, 5월 8일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의 죽음을 112에 신고를 해요. 5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112로 신고를 했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간병 살인을 한 게 됐던 거죠. 자, 그럼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들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야, 22살 청년이면 세상에 자기가 무슨 일용직 무슨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아버지 부양을 하면 되지. 너 왜 팀장님, 그게 아니었잖아요. 쉽지 않았죠. 아버님이 지금 노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었고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편의점에서 한 10시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돈이 떨리고 하니까 삼촌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뭐 생활비가 월급이 15일 날인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고 또 그리고 정 안 되니까 나중에 2만 원이라도 빌려달라면 안 될까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2만 원까지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이 없던 거죠. 그리고 집주인한테 버는 건 가슴이 더 아픈데 월세가 30만 원인데 3개월을 빌려서 90만 원이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에 좋아서 갚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한테 10만 원을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30만 원, 90만 원에서 10만 원 보태면 100만 원이니까 그 10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태, 경제적으로 공평한 상태인데 이런 청년을 주변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자, 결국 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숨지도록 일단 외견상으로 방치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제 아들은 아픈 아버지를 감당할 경제력도 또 능력도 없다는 건데요. 아들은 수사 과정에서 2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서를 바꿔줘야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중간에 아버지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를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씩 먹을 걸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아예 음식을 안 준 거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들어오지 말아라. 예. 저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아버지의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부르기 전에는 아들아 방에 들어오지 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질 수 있냐면 만약에 저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면 이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자살 방조 쪽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뭐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끔 하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내가 그냥 마지못해 따랐다라는 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게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조금 뭐 왔다 갔다 했다고는 하지만 태어날 무렵부터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청년이 청년이 먼저 그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아버지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던 사실도 좀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 예. 또 뭐 또 바깥에 뭐 친구들을 만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 청년이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해친 건 맞다. 다만 너무 경제 능력도 없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고려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고 아들은 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참을 또 울었대요. 그 후에 아버지 방에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외부의 도움 없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맞은편 자기 방에서 울며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 법은 법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형을 확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11월 이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정말 각계에서 탄원이 쏟아졌고 심지어 뭐 당시 대선 어떤 후보는 이 청년에게
직접 이메일도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법의 적용의 문제죠. 치사가 될 수 있냐? 과실로 죽게 만들었냐? 뭐 과실치사 같은 게 된다면 형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고의로 죽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실인 거는 뭐냐면 인식은 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또 근데 인식을 하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알면서도 의혹했을 때 우리가 소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 이상이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상관없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걸 우리 미필적 고의를 하는데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가 되고요. 특히 아버지를 살인을 한 거예요. 존속 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존속 살해죄는 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최하한이 7년입니다. 우리가 장량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판사가 보고 너무 좀 안타깝구나. 그래서 장량 감경을 하면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줄여도 3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인 다음에 4년을 선고한 거고요. 집행유예가 되려면 3년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어떤 교수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 기고를 했는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이거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 청년의 간병 살인은 강요된 행위로 해석해서 책임 조각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법원이 좀 큰 얘기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의 법원이 그런 어떤 용서해주는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저도 교수님이 그걸 딱 옳다는 게 아니라 저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냐는 주장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경우에 사건에 해당한다까지는 판단을 많이 하고 이론도 많이 쌓이는데 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많이 약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건도 그런 법원도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